그러니까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제 자신의 부족함을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지나고 보니 이제 보이던가요? 내 지상에 보이던 네. 문제나 이런 거. 네. 너무 당시에는 많아요. 몰랐어요.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 몰랐던 거에서 프레임 안에서 무언가를 다 걷어내고 빼고 앙상한 어떤 그 내러티브와 그 여백만 가지고 영화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 이쪽 극단으로 갔으면 한 번은 또 이쪽 극단으로 가봐야 내가 그 중간에 어떤 밸런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감각적으로 익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알바하고 막 이래가지고 모은 돈으로 찍게 된 영화가 휴일인 거죠. 그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 제작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휴일 찍을 때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셔가지고 네. 직접 보셨어요? 네,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뭐 하셨어요? 바텐더. 바텐더 해가지고. 지방 내려가서 바텐더 생활도 거의 1년 가까이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이 휴일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제가 저 태안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 태안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냉소와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을 담아낸 그 영화예요. 그래서 태안에 한 뭐 2-3주 정도 그 혼자 가서 굉장히 이제 을씨년스러운 겨울바다의 풍경을 갖고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인터뷰도 좀 하고요. 그러면서 공간에 막 정서를 느끼려고 이제 좀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들었었던 어떤 그 영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쓰게 됐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제작비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대부분 자기 돈을 쓸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환경이에요. 독립영화라는 게. 그러면 뭐 알바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취방 뭐 보증금도 빼고 뭐 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되게 전투적으로 찍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바텐더 생활을 하면서 낮밤이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그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을 해요. 새벽 3시에 이제 마감하고 집에 들어오면 한 4시쯤 되죠.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오전 11시까지 해 딱 뜨고 나서 쓰고선 자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또 출근.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그걸 통해서 이제 휴일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모았던 돈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한 선교단체 통해 가지고 선교단체에서 이쪽 엔터계통에 또 지인분이 좀 계셔서 태안사랑이라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 태안 기름칠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 그걸로 태안의 올로케로 찍게 되죠. 그 휴일이라는 작품은 그러면 전 작품보다 좀 더 호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셨나요? 네, 뭐 아무래도 영화제에서의 반응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좀 괜찮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그때가 이제 제가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으니까 나름대로 제가 축적된 저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번에 동주에서도 저기 이준익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흑백으로 찍었냐. 제 영화도 흑백이었었거든요. 휴일도? 예. 근데 흑백의 정서가 좋기도 했었지만 그게 이제 그 제작비가 예산이 적었었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장센들을 흑백으로 놓고 하게 되면 좀 감출 수 있고 그게 미학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흑백이라는 정서가 좀 똑같은 관점이었었거든요. 당시에 찍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찍게 되면 조명 설계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심플하게 콘트라스트 조절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환경을 미학적인 기준으로 치환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그렇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삶에 있어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장비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흔히들 막 자기 변명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때부터는 자기의 어떤 삶의 방향성과 아이디어 싸움이라던가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영화적으로 해석한 게 휴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작적인 측면에서요. 네.
이때 약간 좀 득도를 하신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상렬 고기 들 때 막 뭔가를 집어넣었다면 여기서는 무언가를 계속 프레임 안에서 빼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휴일도 독립영화 진영에서 이제 찍었던 작품이시고, 네, 충무로 분들이 이제 김진우 감독님이라는 감독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됐던 영화는 이제 신이 보낸 네.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 작품도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된 그 김예랑이라는 KBS 공채 탤런트 출신의 여배우가 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저 여자친구였었죠. 제가 이제 선교단체 통해서 이제 좀 신앙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시기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휴일이라는 영화도 어찌 보면은 사회파 영화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그 5세대, 6세대 감독들, 6세대 뭐 지하전형에 있는 지하장커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했었던 영화들이었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소외된 자들에 대한 어떤 시선들,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때였어요. 그래서 휴일도 나오게 된 건데,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선교단체에서 그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 한 번도 조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크리스천리티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와 이것이 어떤 균형을 잘 유지를 한다면 하나의 이슈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의 아픔과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뭐 당연하지만 교계를 포함해서 충무로 진영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나도 힘든 소재임에는 분명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꼭 해라. 네가 그렇게 많이 느꼈다면 그게 너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움직이게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선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나리오라도 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뭐 세터민 단체들이라든지 취재를 계속 한 6개월 정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극적으로 갑자기 뭐 지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투자가 되고 제작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한 그 지하 교인들을 다룬 뭐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크리스찬리티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이런 소재라서 사실 충무로에서는 관심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소재인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영화적인 흐름이나 완성도, 이제 강약 조절과 미장센 등을 보고 많은 호평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재는 소재 나름의 어떤 그런 것 있지만 어떤 영화적인 기술과 문법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북한 인권 그리고 크리스천리티,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만큼이나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주관을 사람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야 된다. 제가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좋은 영화가 뭘까라는 질문을 거칠게 누군가 한다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세팅들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뭐 체제주의자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할머니도 나오고, 그리고 변심한 어떤 그런 변절한 어떤 사람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몽타주가 그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당신은 저들 중에 어느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제 그게 이 영화가 가져야 할 제일 원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2시간 안에 그 호흡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편집 감독님이랑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하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아까 그 휴일 찍었을 때 흑백 화면에 대한 이야기랑도 연결되는 건데요.
제작비가 많지 않았어요. 어쨌든 충무로에서는 좀 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작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 여건에 맞춰서 일단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작비로 과연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도 또 열어두고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로케도 엄청 많이 이제 헌팅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비용을 되게 많이 아끼고 북한의 어떤 그 실상을 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장소들을 또 찾는데도 되게 열을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막상 찍어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뭐 세트 지어서 찍은 건지 이런 데가 한국에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평가들도 좀 받았었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었죠. 그 신이 보는 사람이랑 네. 그 최근에 그 장애인에 대한 특집으로 만드신 퍼펙트 센스 드라마 네. 있잖아요. 특별 드라마. 둘 다 느낀 거는 강약 조절이 되게 잘 된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떤 뭔가로 결론 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는 정서와 인물들이 그 프레임 안에 서 있을 때 느껴지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인 거죠. 비밀? 이런 뭐 비밀이라기보다는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업계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가 영상 문법적으로 되게 화려하다거나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만의 무드가 있어요. 프레임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정세윤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은 그런 걸 이제 뭐 마법 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이나 제가 이 영화에서 정말 진심으로 무언가를 담아내고자 했었을 때 프레임 안에 발현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 공간의 리듬과 정서 그리고 편집점이라는 것도 뭐 단순히 기계적인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사람들한테 여백을 주고 그리고 프레임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상상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가변적이어서 뭐라도 정의 내리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호흡을 잡아나가는 게 현장에서 제가 가장 크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배우 디렉팅과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힘줘야 될 때와 뺄 때와 좀 늘어질 때와 다시 긴장감을 줄 때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네. 그걸 계산하시면서 하는지 아니면 정말 마법같이 그냥 그렇게 된 건지. 괜히 마법 같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이 그러는데 계산 안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계산한다기보다는 힘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힘줘야 되는 장면들은 좀 힘줘서 설계를 하고 힘 빼야 되는 장면들은 또 힘 빼서 하고 왜냐면은 그것도 어떤 뭐랄까요 그 감독으로서 계속 작품을 찍어나가는 경험적인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되게 설명하기는 되게 애매한데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올해 봄에 이제 나왔던 드라마 퍼펙트 센스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드라마로는 처음이신 거죠? 네.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서 접근을 했어요. 사실은 그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라는 단체랑 그리고 교육부랑 그리고 삼성화재랑 같이 이렇게 매년 장애인의 날마다 8년째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KBS2에서 매년 장애인의 날에 방영이 되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했었던 작품이 그 레디액션 청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했었던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작품에 이제 그 PD님이 감독을 찾고 있는데 그거를 김지훈 감독님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의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인을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PD님하고도 저하고 되게 풍짝이 잘 맞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시선,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관점들도 되게 잘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오케이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100일장도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작품을 보고 나서 이제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장애인식 개선 드라마라고 한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시선을 줘야 될 것이며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고 해서
꼭 이렇게 막 유치한 어떤 교육적인 어떤 주입식 드라마가 아니라 뭐 국방부 영화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좀 녹아들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어쨌든 뭐 최근에 방영이 됐는데 반응들도 좋고 그래서 네, 그래서 퍼펙트 센스 보면은 약간 그 장애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너무 좀 부담스럽게 슬프거나 아니면 좀 현실감이 너무 없어서 해맑게 그려지거나 약간 양단을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퍼펙트 센스는 그 사회를 되게 잘 본 것 같아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이미 제목에서 그걸 다 내포하고 있는데요.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가 이미 나와 있어서 그 제목을 이제 뭐 차용해서 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하나의 감각기관이요. 사람한테서 이제 없어지면 다른 감각기관들이 그 감각기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서로 돕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돕는다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감각기관들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듯이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어떤 소셜리티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퍼펙트 센스가 아니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 연대의식 같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까 뭐 신이고는 사람 때랑도 비슷한 것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장애를 가진 이제 수영이가 연기한 그 아연이라는 캐릭터가 장애가 곧 찾아오게 될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에게 뭔가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극 중에서 또 대사도 나오는데 그 아연이랑 오랫동안 같이 알았었던 그 같은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그 동창인 선생님이 있는데 응시호라는 캐릭터인데 이제 이 둘에서 대화에서도 나와요. 대학 다닐 때 너랑 같이 그 듀엣으로 올라가서 그 가요제 때 노래 부른 적이 있었는데 야, 그때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 라고 이제 시우가 얘기를 하니까 아연이가 그러죠. 왜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 나도 몰랐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시우가 하는 얘기가 그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 넌 눈이 안 보이지만 손과 귀와 너를 느끼는 어떤 냄새로 내가 너를 계속 볼 거야. 그러니까 나만 쳐다봐. 대신 네가 무대에 올라갈 때 나를 인도해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도움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연결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 의식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뭔가 좀 새롭게 장애를 접근하는 어떤 방식을 어떤 방법론을 이제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영화 감독님이시니까 이제 질문 안 할 수 없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배우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씩 꼽아주세요. 그럼 매번 바뀌어요, 사실. 요즘에 2016년 4월에 가장 좋아하는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 항상 기억에 남는 영화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본 영화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을 알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영화도. 그 영화는 참 정말 그 영화야말로 그런 영화의 매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좋아하는 배우는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뭐 최근에 작고하신 필립 세이머 호프만 이런 배우들 되게 좋아해요. 연기파 배우들 당연히 누구나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예를 들면 필립 세이머 호프만은 머니볼에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나오거든요. 그 머니볼에서의 연기와 다우트에서의 연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파고들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굉장한 메소드를 뿜어내는 그 에너지를 가진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진 배우들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배우 중에서 한국 배우 중에서는 한국 배우분들 성공하시겠어요? 최민식 선배님. 같이 뭐 만나본 적 만나본 적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꼭 작품으로 뵙고 싶고요. 그 최민식 선배님이 예전에 마스터 클래스, 영화 아카데미에서 하는 마스터 클래스에서 그 어떤 배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질문을 누가 던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연민이다.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불쌍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자신도 너무 불쌍하고 그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도 너무 불쌍하다. 그 연민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가 그 작품을 선정하고 아이템을 구상하고 이럴 때 접근하는 방식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저도 연민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역시 내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배우가 이런 공유점들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서 되게 좋기도 했었어요. 그 같이 작업하신 저기 동일 씨나 네. 수영 씨, 성원 씨두 분 얘기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돌들하고 두 번이나 작품을 하게 됐는데 둘 다 선교단체에서 만났어요. 동일 씨랑 어떤 작품 하셨는지. 예, 동해는 알려주시면. 그 컨텐츠진흥원에서 그 청년 인력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었던 그 레드액션 청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옴니버스 장편 영화고요. 5명의 감독이 한 챕터씩 맡아서 연출한 청춘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연출한 작품들을 묶어서 이제 장편화시킨 작품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인 소문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요. 그때 동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동해도 그러니까 동해나 수영이나 공통적으로 되게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수영이가 최근에 저를 한번 초대를 해서 소녀시대 콘서트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보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뭐 아무래도 제가 뭐 아이돌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봤을 때 막 이렇게 좀 막 적응이 잘 되고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하나 크게 느꼈던 거는 아이돌 산업과 이제 거기서 참 사람들이 엄청난 열광을 하니까 꽉 차서 야 이거 보면서 여기서 참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 왜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우상화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동해나 수영이는 정말 인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이라고 해서 막 유명하신 막 그러지 않고 굉장히 털털하고 둘 다 또 되게 착하고요. 그래서 동해는 계속적으로 연기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신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선 하나하나 배워나고자 하는 자세가 되게 잘 돼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제가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소문에서도 연기 굉장히 잘하셔서 막 이상한 말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돌들의 연기가 한때 또 뭐 발연기니 뭐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연기력 논란 같은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문 같은 작품 경우에는 동해가 거기에 좀 적절한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춘을 되게 잘 담아내는 캐릭터 연기를 해줘가지고 제 스스로 되게 만족스럽고요. 수영 씨는 수영이는 센스에서 어떠셨어요? 수영이는 정말 아이돌이라는 꼬리표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배우예요. 정말 연기 잘해요. 잘하고 집중력도 뛰어나고 특히 감성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캐릭터에 되게 잘 묻어가고 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되게 좋았어요. 연기나 뭐 제가 따로 크게 디렉팅을 할 거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한 뭐 운동작이나 말투며 뭐 시선 처리며 이런 것까지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저는 수영이는 충무로에서 좀 쓰여져야 되는 배우가 아닌가 이제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번 드라마 저희 거 보신 분들이라면은 다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좀 약간 감춰져 있는 보석. 네. 차기작이나 뭐 현재 근황이나 얘기해 주시면은. 네, 뭐 최근에 이제 퍼펙트 센스 방영하고 나서 뭐 반응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차기작으로는 많이 뭐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형 히어로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나오나요? 네. 기대로. 네. 그 감독의 꿈을 꾸는 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카메라를 보면서요? 보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계통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하나같이 겪게 되는 고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계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변에서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에 경쟁이 많고 그리고 또 불완전한 직종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의 그런 부모님의 기우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부모님의 얘기가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스펙 사회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스펙 쌓기에 막 열을 올리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스스로가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즐거워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되게 몸이 힘들고 이렇게 고되게 일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걸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즐기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